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중국의 화웨이가 엔비디아의 고성능 인공지능 칩을 대체하기 위한 자체 AI 칩 개발 소식을 전하자 엔비디아가 급락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따른 대책으로 AI 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패권 경쟁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텔의 신임 최고 경영자의 회사 개혁안 발표와 지난 주말 중국의 일부 반도체 관세 철회에 따라 인텔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리프탄 CEO는 인텔이 핵심 엔지니어링에 집중하고 파운드리 부문을 강화하겠다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텔은 간만에 2% 이상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뉴욕주 일부 의원들이 뉴욕주의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 권리 박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뉴욕주는 테슬라 최고 경영자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친밀하다는 이유로 뉴욕주 딜러십 박탈을 추진한다고 뉴욕타임즈가 전했습니다. 이 소식에 장중 한때 급락했던 테슬라는 장 후반에 상승 반전하며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자 리플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SEC가 프로시어즈 트러스트의 XRP 상장 지수 펀드를 공식 승인했다는 호재의 여파입니다. 이번 승인으로 인한 비트코인 선물 ETF 활성화 기대가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대기하고 있고 경제 지표도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공회전을 돌고 있다라는 부분 또한 부담이 좀 되고 있는데요. 어제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갈등의 완화는 철저하게 중국에게 달려 있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어제 개장하고 나서 저와 함께 짚어봤던 내용이긴 한데요. 화웨이 쪽에서 엔비디아에 대항할 수 있는 칩을 내놓는다라고 하죠. 5월 말이면 샘플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함께 나오기도 했는데요. 엔비디아는 어제 이 소식을 반영하면서 장중 한때 4% 넘게 급락했다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 수준으로 마무리 짓기도 했습니다. 오늘 개장하고 나서 이 소식이 다시 한번 우리 반도체주에 영향을 주게 될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로는 오늘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애플과 메타 모두 스마트 글래스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각각 기업들마다 어떤 제품을 준비하고 있는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로는 오늘 코인 라이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XRP 관련해서는 선물 ETF 승인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격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래 매도 경고 사인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가격 변동은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6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첫 번째부터 화면을 통해서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애플 글래스 대 메타 레이벤 보겠습니다. 애플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각각 스마트 글래스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애플은 상용화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이 두 기업이 각각 내놓고 있는 스마트 글래스 경쟁이 갖고 있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두 제품을 약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나와 있는 메타 글래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메타 레이벤 글래스를 좀 봐야겠는데요. 2세대 글래스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레이벤 메타 스마트 글래스입니다. 메타 레이벤 글래스고요. 메타가 레이벤과 이제 협력해서 출시한 2세대 스마트 글래스죠. 주요 포인트는 가볍게 착용하면서 소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초경량이고 이제 디자인이고 50g 내외입니다. 초화질 12MP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고요. 1080 동영상이 촬영이 가능합니다. 스피커가 내장돼 있고 음악 감상이 가능하고 전화 통화가 가능합니다. AI 어시스턴트가 연동돼 있고 음성 명령이 지원합니다. 스트리밍 지원이 되고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라이브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현재 $299에서 $379까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건 메타 레이벤 글래스는 눈으로 촬영하고 귀로 듣고 입으로 명령하는 SNS에 특화되어 있는 웨어러블 어떤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애플이 추구하는 AR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AR 증강현실 기능이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촬영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애플의 스마트 글래스는 어떨까요? 애플의 스마트 글래스는 이제 비전 프로에 이은 약간 증강현실의 기능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강현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거냐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 포켓몬 많이 하실 거예요. 포켓몬과 같은 약간 이런 현실의 약간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고 애플 글래스, 구글 글래스 같은 약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증강현실에 가까운 거고요. 아직 안 나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아직 안 나왔고요. 2026년 이후에 나올 것 같고 언제 나올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완전 AR 전용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출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직 완전히 공식 제품 공개되지 않았지만 주요 버전이나 스펙은 이렇습니다. 초경량 AR 글래스라고 이제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투명 렌즈 기반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위해서 이제 디지털 정보를 자연스럽게 오버레이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시선 추적이 가능하고 제스처 인식이라든가 시리 음성이라든가 이런 걸 완벽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폰이라든가 아이맥이라든가 이제 완전 연동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자체 칩이죠. 이제 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M1이라든가 M2라든가 M3를 완전히 칩을 자체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전력 AR이 가능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비전 프로보다 낮지만 좀 고급형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 메타 글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300 정도 되고 이제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10월 정도에 이제 출시될 예정인데 요거보다는 비쌀 것 같습니다. 비싸도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1,000인데 애플 같은 경우는 시작이 $1,00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에서 $2,000 정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정리하자면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한 촬영 기계를 넘어서 증강현실로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애플의 어떤 많은 것들로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차이가 좀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시작이 돼서 서로가 이제 차별화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메타가 먼저 200만 대 이상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플도 이제 비전 프로의 실패를 좀 딛고 스마트 글래스에 재도전하는 모습도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들의 이런 경쟁이 단순하게 신제품을 내놓고 안 내놓고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를 여는 플랫폼 전쟁을 여는 서막으로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미래 플랫폼 시대는 어떻게 전개되게 될까요? 서로 이제 추구하는 플랫폼이 좀 다릅니다. 서로가 이제 플랫폼을 서로 이제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서로가 이제 플랫폼을 여는 서로가 이제 관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서로가 이제 이 글래스를 통해서 서로가 이제 플랫폼을 여는 건 똑같지만 서로가 추구하는 플랫폼은 서로 다릅니다. 애플을 좀 말씀을 드리면 AR 플랫폼을 통해서 공간 컴퓨팅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 컴퓨팅이란 완전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눈으로 보는 새로운 모든 현실에서 디지털 레이어를 더 씌우는 거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현실 공간을 앱과 연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과 집, 거리 어디에서든지 앱과 이제 디지털 콘텐츠를 현실 공간에 떠 있는 거가 포켓몬처럼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폰이라든가
아이패드라든가 맥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미래형 디바이스를 이제 만들어서 이거를 글래스 하나로 작업과 통화와 이제 통신 영상을 모두 가능하게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현실 가능하게 만들어서 하나의 어떤 세계를 만드는 거죠. 또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자 경험을 이제 구축하는 겁니다. 새롭게 구축해서 시선이라든가 손이라든가 제스처라든가 음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조작이 가능하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터치를 해서 이런 걸 구축하게 만들어서 이런 것들로 이제 경험자들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경험하게 해서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를 만들게 되고요. 또 애플 스토어 확장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AR의 어떤 전용 앱 스토어를 개설을 해서 이걸 가능하게 해서 새로운 것들을 구축하게 해서 확장하는 것들도 새로운 뭐 어떤 세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애플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마트폰과 또 PC를 잇는 눈앞의 세상을 어떤 운영 체계를 만든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메타의 레이벤은 스마트 글래스폰의 또 다른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조금 다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는 기존에 있는 레이벤과 글래스를 통해서 소셜 미디어를 연결하는 세계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다른 건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생활 속의 순간을 디지털로 콘텐츠화하는 약간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의 라이브 스트리밍이죠. 이제 카메라 하나로 실시간 방송을 한다거나 친구와 공유, 그러니까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개인화해서 어떤 것들 자기 세계를 추구한다면 애플은 어떤 메타는 사람과의 사람과의 어떤 것들 연결하는 거 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기반의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음성 명령을 차용해서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세계로 연결해서 어떤 새로운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죠. 또 다른 세계를 만드는 것이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또 통합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용자가 콘텐츠 생산자를 구성해서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세계로 또 넓혀가는 구조고요. 디지털 아이덴티티를 또 강화합니다. 나의 눈을 통해서 보는 세계를 소셜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또 큰 세계로 또 넓혀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는 이 글래스를 통해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이후 세계로 가장 자연스럽게 소셜 네트워크 콘텐츠가 어떤 생산 기지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스마트폰 뒤를 이어서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에 있어서 애플과 메타가 함께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키워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일펜이 경제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인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플랫폼 중 하나가 미쇼라고 합니다. 이 미쇼의 일펜이 경제학은 현재 어떤 구조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미쇼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뭐 어떻게 보면 다이소인데 사실은 이제 이게 루피는 사실 우리나라로 보면 훨씬 더 낮은 단위입니다. 1페니는 사실 우리나라 단위면 14원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되게 작은 금액인데 인구 수억 원 정도가 한 2달러 정도로 생활을 합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되게 작은 금액으로 인도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미쇼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쇼는 인도 말로 이제 인도판 모바일 소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특징은 좀 간단합니다. 누구나 판매자가 됩니다. 누구나 판매자가 되고요. 그러니까 인도는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 발달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선 구매해서 판매하는 이런 구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왓츠앱이라든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소셜이 되게 발달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초기 투자금이 거의 없습니다. 초기 투자금이 거의 없고요. 사실은 이제 수천 루피, 그러니까 몇백 원 정도입니다. 이게 그 때문에 물건을 쉽게 거래할 수 있고요. 미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바일과 소거래를 결합해서 만든 수억 명의 일반 시민들이 온라인 상인을 누구나 상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미있는 건 뭐냐면 자신이 산 걸 바로 팔 수가 있어요. 그 즉석에서 약간 자신이 여기서 가끔 이제 자기가 얼마를 또 이제 자신이 이제 마진을 붙여가지고 바로 팔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허락을 해줘요, 바로.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 1페니 경제학 구조를 만드는 건데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1페니 구조입니다. 그래서 초저가 제품을 공급을 하고 추천 가지의 제품을 단 몇십 루피, 우리 돈으로 이제 수백 원, 어쨌든 수십 원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리셀러라는 개념을 또 도입을 했습니다. 아주 저가의 개인 판매자를 이제 모집을 하는 거. 즉석에서 바로 팔 수 있게끔 해주는 개념이 새롭다고 할 수 있고요. 무재고 판매입니다. 그래서 리셀러가 재고를 이제 다시 판매해서 이제 재고를 남기지 않는 구조를 하고 있고 초소액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를 거의 받지 않는 구조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정말 이 뭐라 그럴까 1,000원짜리 면티가 있고요. 1,000원짜리 면티로 두세 개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옷도 몇백 원에 살 수가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정말 쌉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구조가 가능하게 돼 있고 데이터 네트워크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활동 데이터가 쌓여 있어서 미소는 이런 것들을 제품 추천이 가능하고 최저가 신상품까지 어떤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여러 가지 의미와 혁신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여러 가지로 또 의미를 좀 부여하자면 경제적 진입 장벽이 극한으로 낮췄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낮췄고 그다음에 디지털의 어떤 참여 확장을 좀 해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플랫폼에서 신경제 확산을 좀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인도는 디지털을 못 쓰는 사람이거나 이제 컴퓨터를 많이 안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컴퓨터로 이거 안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현금으로 거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현금 거래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게 좀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더 좀 많이 하기 때문에 하루에 500만 건 이상이 될 정도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어떤 혁신을 이룬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누구나 판매자가 될 수 있고 사고 나서는 조금 더 웃돈을 붙여서 다시 되팔 수도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펜이 경제학, 즉 초소액 거래 경제 모델이 이 미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고요. 인도의 이커머스 시장 안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이를 통해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제 전략이 온라인 시장 안에서 불러오게 되는 파급 효과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이커머스 패러다임을 좀 깬다고 할까요? 기존에서는 어떤 고수익이 어쨌든 그 패러다임이 뭐 뺀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깼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서는 어쨌든 판매자가 어쨌든 그 리셀러가 판매자가 있지만 여기 누구나 판매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개념을 좀 중개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미세 수요의 대규모 어쨌든 시장화라고 할 수 있죠. 1달러 이하의 어떤 상품을 현실로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500원짜리 헤어핀이라든가 800원짜리 티셔츠라든가 300원짜리 미니 사탕이 누구나 소비 패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제학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초소액 금융 인프라라는 인프라를 만들어냈습니까? 이런 것들은 금융 경제학으로서는 좀 그동안은 소용이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걸 만들어냈고요. 신흥시장 중심의 이커머스를 만들어냈습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도 어쨌든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약간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소셜 커머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은 이런 인도라든가 낮은 계층에서는 소셜 커머스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어쨌든 경제학적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제 미쇼는 일펜이 경제학은 작은 경제거나 이런 부분에 초소득 경제 쪽도 디지털하면도 이 부분도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뭔가의 의미 있는 경제학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인도의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변화가 불고 있는 미쇼까지 함께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보겠습니다. 머스크도 최근 관세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수입품 가격만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가야 되는 로봇이나 AI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속도도 늦출 수 있다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같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옵티머스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개발 속도에 있어서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 머스크의 발언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옵티머스라는 걸 먼저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옵티머스는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이제 AI 컨퍼런스에서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테슬라 AI 데이 때 개발 목적으로 반복적이면서 위험한 인간이 하기 싫은 일을 대신할 수행할 로봇 개발에 대해서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인간과 로봇을 미래를 만드는 AI 회사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옵티머스 프로젝트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회사를 바꾸겠다. 우리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 우린 테슬라는 AI 회사다라고 이제 거의 선언을 했었는데 옵티머스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키가 173cm고 무게는 57kg입니다. 사람처럼 걷고 물건을 들고 단순 노동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2025년 올해부터 이제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데 이게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단순 반복 노동을 대체하고 로봇을 경제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머스크는 이 옵티머스를 통해서 이제 자동차 이후에 새로운 이제 산업 개발을 하겠다라고 야심차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히토르 기반의 부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수적인데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게 중국에서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경량 히토르의 사용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경량 모터를 하고 있고 네오디움 자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성능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정밀 센서가 필요한데 테슬라는 요 자체 공급망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히토를 직접 이제 채굴 및 가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제 호주, 캐나다 광산에서 투자도 본격화했는데 상당 92% 정도가 이제 중국에서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엄청나게 매기고 있다 보니까 이게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대부분 공장을 옮기려고 해도 이게 원산지가 이제 어쨌든 채굴을 광산을 대부분을 중국에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단순 조립을 넘어서 원료 확보까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동이 걸린 겁니다. 근데 변수가 등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와 함께 대중 고율 관세가 부활한 겁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어쨌든 고율 관세를 하다 보니까 히토르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관세가 했고 핵심 고리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쩔 수 없게 얘기가 된 거고 그다음 차질이 생긴 겁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 부분에 차질이 생긴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든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이 전략에 대한 어떤 옵티머스에 대한 프로젝트 핵심 부분 조절을 높이는 부분에서 머스크가 힘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급자족에 대한 서둘러야 되는 압박이 생긴 거고 이 가격에 이제 인상이 되고 머스크가 공언한 이 부분에 대한 저렴한 휴머노이드 비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시가 지연이 되고 이 부분의 부품 대체에 대한 전환이라든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히터들 공급망에 대한 이 전쟁이 가속화가 되고 있고요. 테슬라에 대한 이 부분의 리스크가 증가가 되고 있고 이제 요약하자면 옵티머스는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제 히토르와 이제 자원이 확보가 되고 이제 이 부분의 패권이 이제 정치가 거센 물결을 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낙관론이 점점 더 흔들리게 되고 자신에 대한 어떤 이런 현실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가운데 중국은 점점 더 이제 로봇에 대한 발전이 더 앞서가게 되고 사실상 1위에 올라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이제 중국한테 달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옵티머스는 이제 액추에이터 같은 걸 중국에서 소재를 좀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속도가 늦춰지고 있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은 굴기하면서 자립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딥시크도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로봇 쪽을 보더라도 로봇 도입 수도 빠르고 그리고 한국과 싱가포르 다음으로 1인당 로봇 수도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로봇 시장도 중국이 다시 한번 좀 재편할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예, 지금 현재 로봇 시장 구조를 좀 보면 최다 로봇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 최다 수는 중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동차, 전자, 물류 이런 부분에 대량 도입이 돼서 이제 중국이 이제 1위를 달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초집 고도화 부분은 한국과 싱가포르가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이라든가 특히 반도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인당 로봇 밀도는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협동 로봇 스마트 부충에 있어서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국은 하이테크 고부가 가치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상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공, 방산, 의료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 하고 있고요. 일본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강자를 하고 있는데 속도가 약간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내수가 정체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본이 강세를 하고 있는데 한국 로봇에 대한 재편 시나리오는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량 로봇 제조에 관해서는 중국이 이제 장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대량 저비용 이 부분에서는 이미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고요. 고부가 하이테크 부분에서는 미국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스타트업이나 빅테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 협업 중심은 한국 로봇이 이제 그리고 이제 독일이 선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간 협력이나 소형 로봇에 대해서는 이미 반도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생산 라인의 중심에서 많은 부분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한국과 독일이 선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머스크 관련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까지 점검을 좀 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는 메타 챗봇 스캔들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보도였는데요. 메타가 가지고 있는 AI 공식 챗봇이나 사용자 생성 챗봇 모두 미성년자로 설정되어 있는 계정과 성적 역할극을 벌인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번 보도가 시사하는 바는 어떤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뭐 사건의 흐름을 약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제 그 메타 AI 챗봇을 일단 또는 사용자 맞춤에 따라서 이제 챗봇을 생성합니다. 그럼 일부 계정은 나이 정보에 따라서 이제 보통 미성년자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설정을 하면 원래 이제 이게 차단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 계정들이 챗봇을 이제 대화 과정에서 이제 뭐 섹슈얼 어쨌든 롤 플레이라는 요청을 하게 되면 이게 정상적이라면 이걸 차단해야 되는데 이걸 상당수의 챗봇이 이를 받아들이고 성적으로 부정적인 대화를 이어간 사례가 이제 다수 이제 발견된 거죠. 이제 문제가 상당한 건데, 그럼 뭐 사실 이게 그렇다면 어떻게 발생된 건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이 인식을 실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챗봇이 대화를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사실은 감지하고 이를 어쨌든 행동에 반영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원래 이제 그러니까 콘텐츠를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성적 주체에 대한 대화 차단을 알고리즘이 미흡하게 이제 대응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커스텀 챗봇이 이제 사용자 설정에 이제 규제력이 약해진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커스텀 이미지에 대한 자유와 관리가 부실했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만든 챗봇은 거의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지만 기본 안전 장치가 이제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 시나리오에 대한 안전 테스트가 부재했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미성년자 설정을 가정한 어떤 대화 시나리오가 테스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AI가 자유를 줬지만 책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드러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미성년자가 됐는데 이제 이 아내를 조사를 해보니까 뭐 상당수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내부 직원들은 이 부분의 초기 설정 단계에서 청소년 보호 강화를 요구했지만 저크버그가 이제 이를 거부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올 정도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전문가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책임이 좀 있지 않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메타의 챗봇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로 설정되어 있는 계정과 어쨌든 성적 역할극 사례가 좀 다수 발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력이 약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함께 좀 해주신 상황인데요. 일단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이유부터 찾아보고 또 그 안에서 재발 방지를 한다면 어떤 조치들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먼저 속도를 먼저 이게 뭐 대중화를 하기 위한 속도 우선주의가 좀 먼저 문제가 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윤리 장치보다는 사용자 확보 기능을 우선시하는 약간 정책이 우선시되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한 거겠고요. AI 시스템의 의도된 허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저크버그가 이런 걸 제기했는데 자신이 뭐 무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 봤을 때는 약간 의도된 허용이 아닐까라는 추측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약간 안일한 의식도 좀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에 대한 체계가 다시 한 번 더 점검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향후에 이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AI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윤리 인계점에 대한 테스트가 이제 의무화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에 대한 상호의 어떤 기본 설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AI에 대한 법적 강화도 좀 규제가 도입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메타 관련해서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부분 함께 좀 짚어봤고요. 이어서 5번째 키워드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는 대학 비공개 연합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짚었던 내용이긴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학 연방기금 탄압에 좀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거에 좀 대항하기 위해서 대학들도 자체적으로 연합체 구성에 좀 나섰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 내용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게 이제 비공개로 이제 연합이 됐습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된 게 아니고요. 비공개로 됐다는 게 약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일부 대학들이 취준해온 이제 다양성이라든가 포용성 프로그램들의 이제 진보적 가치를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방 기금이라든가 이런 축소를 이제 본격화했었는데요. 이에 맞서서 이제 하버드라든가 스탠포드라든가 MIT라든가 예일대 이런 부분들이 가칭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비공개로 10여 개 대학이 이제 연합체를 했습니다. 목표는 이런 겁니다.
학문 자유 수호, 그리고 연방기금 탄압 저지, 자체적 로비 및 소송 대응을 계측을 이제 추구하자라는 거고, 이런 것들 시사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대학과 정치적 간의 공식화했다라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미국 대학들은 사회적 이슈를 이제 비교적 자율적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각계격파를 좀 당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연방기금이나 생존수단을 직접 개입하다 보니까 요게 이제 학내 대응이 아니라 정치적, 법적으로 이제 방어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개별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무기력하다는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아서 학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제2의 독립운동이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자유와 이제 혁신의 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장기적인 혁신의 역량이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까 글로벌 기술 패권은 이제 대학 중심의 연구와 자유로운 지식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제 창의적인 리더십이 이제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뭉쳐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위기감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뭉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비공개로 연합체를 맺었다라는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재정적으로 방어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학문의 자유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도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2기랑 대학들 간의 대응은 앞으로 어떻게 좀 전개가 되게 될까요? 일단은 요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론전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요게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요 부분이 상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대학 간의 단결력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부 분열 없이 연합할 가능성이 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대중적으로 이제 각각 강점이 좀 있는데, 연합 간의 최상위 대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중적으로 많은 지지 세력을 얻으면 오래 갈 수가 있겠지만, 대중적으로 이제 그런 것이 없으면, 이제 강화 조치가 없으면 이제 오래 못 갈 것 같은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별로 온상의 규정을 했는데 법적, 대응적, 여론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 간의 단결력이 만약에 깨지면 이제 이게 오래 못 갈 것 같은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을 것 같고요. 여론전이 이제 선제적으로 주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약해진다면 이제 향후에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학 간 단결력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학들 간의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6번째 키워드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째 키워드는 Big Beautiful Tax and Spending Package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들 좀 담고 있습니다. Big Beautiful Package, 일단 여기 의미부터 좀 알아볼까요? 이거 별거 아니고요. 사실은 본인이 기본적으로 이제 초부자들의 법인세를 감세해주고 그다음에 지출을 확대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제 약간 여러 가지를 자신이 하는 것들을 약간 포장을 한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건, 트럼프는 항상 자신이 어떤 복잡한 걸 단순하고 강렬하게 포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Make America라든가 뭐 Build the Wall이라든가 Dream of the Swift라든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감성적인 단어를 많이 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약간 그렇게 쓰는 건데, 세법 개정안을 약간 그렇게 쓰는 부분이 있긴 해. 뷰티풀이라는 건 이제 빅이라든가 스케일이 크게 하고 이제 변화를 감성적인 게 쓰는 거고요. 뷰티풀은 대중들에게 쉽게 어쨌든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있고, 뭐 뷰티풀은 텍스에 대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감세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를 추가 인하하겠다는 생각이고요. 개인소득세를 추가 감면하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측면이 좀 있어서 군비를 증강하겠다는, 국경 장벽을 좀 확대하겠다는, 에너지 인프라를 약간 투자 확대하겠다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규제 완화를 좀 하겠다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명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테크를 철폐 추진하겠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는 말씀을 드리자면, 트럼프는 이 패키지를 통해서 세금을 낮추고 지출을 좀 키워서 경제를 다시 한 번 더 폭발적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의 시사점은 미국 경제를 단기 성장을 급등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이런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낮아지면 소비와 투자 여력이 증가할 것이고,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이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쨌든 국방 에너지 인프라 같은 부분에 전통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 2기가 이제 경제 초반에 이제 2, 3년 급등하면
성장 국면을 하게 될 거 연출이 큽니다. 특히 내년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뭔가를 좀 지금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으면서 이 패키지가 이제 시사하는 것들은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재발 위험이 좀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자신의 어떤 역량을 좀 보여줘야겠다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아름답게 포장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패키지를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정책을 잘 좋은 단어로 포장한 패키지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감세와 지출을 늘려서 경제 성장을 이뤄내겠다라는 뜻을 지금 담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이 패키지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어떤 변화를 좀 겪게 되는 걸까요? 일단은 보수 그 당의 어떤 결집과 트럼프 장악력의 강화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사실은 이 트럼프 감세와 국경의 확장을 통해서 전통적인 보수층과 국방 산업에 대한 강하게 끌어모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 내에 어쨌든 내부 결속과 반대파들이 불만을 품지만 트럼프 지지는 어쨌든 강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6년 중간 선거를 통해서 공화당 내 트럼프 계열의 후보가 대거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트럼프는 자신의 어쨌든 자신의 지지 세력을 하고 공화당 내 본격적으로 트럼프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사실은 자신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만약에 되지 않으면 공화당 내 내부 균열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보수의 블록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라는데 재정 적자가 이제 폭발될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기미가 조금 보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재정 적자와 이제 폭발과 함께 새로운 이제 블록화가 생기면서 이제 공화당 내 그 적자와 함께 그 어떤 분열과 함께 보수 정치가 다시 한 번 더 두 갈래로 갈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 주셨고요. 짧게 보면 2026년 중간선거, 그리고 길게 보면 2028년 대선까지 장기 파장이 예상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6가지 경제 키워드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의 생태계가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28일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아르테미스에 따르면 수의 네트워크 총 예치 자산은 17억 달러를 기록하며 일주일 만에 41% 넘게 급증했는데요. 같은 기간 수의 가격도 60% 넘게 오르며 시가총액 110억 달러를 돌파했고 가상자산 시총 11위에 올라섰습니다. 수의 개발사 미스틴랩스는 윌러스 같은 신규 프로토콜을 연이어 출시하며 생태계 인프라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러스는 탈중앙화 데이터 저장을 목표로 AI 데이터 처리 성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의랜드, 나비, 딥북 등 수의 기반 프로젝트들도 TVL을 크게 늘리며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딥북 토큰은 최근 업비트와 바이낸스 상장 이후 130% 넘게 급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의가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상승세가 단순한 투자 과열이 아닌 본격적인 성장 모멘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최근 그레이스케일과 뉴욕 증권거래소 아카 대표들과 만나 이더리움 ETP의 스테이킹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크립토타임스에 따르면 논의 대상은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신탁 ETF와 이더리움 미니 상품 등이었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검증에 참여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스테이킹 기능을 통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강력한 자산 보호를 위해 포인트 앤 클릭 방식의 스테이킹 플랫폼을 선보이며 기존 보안 위험을 크게 낮췄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SEC는 기존 검토 기간을 4월 17일에서 6월 1일로 연기했는데요. 암호화폐에 친숙한 폴 애킨스 신임 의장 체제 아래 보다 포괄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은 국제 규제 사례를 근거로 SEC 승인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전문 변호사 존 디트는 27일 리플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결합해 결제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본격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플은 최근 메타코, 스탠다드 커스터디에 이어 프라임 브로커리지 기업 히든로드까지 인수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인수 규모만 1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디트는 리플이 금융기관을 위한 올인원 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결제와 스테이블 코인 솔루션의 커스터디 서비스를 더해 분산 원장 기술을 도입하려는 금융기관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또한 리플은 주식,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XRP 레저 기반으로 토큰화할 인프라를 구축 중이며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리플 USD가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리플 USD가 성장하면 XRP 가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8월 시한을 앞두고 암호화폐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8일 코인피디아에 따르면 의회는 시장 구조와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오는 5월 6일 디지털 자산의 미래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하원과 상원 모두 규제 초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법무부의 개발자 기소 논란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디파이 업계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에게 직접 개입을 요청하며 개발자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 의회의 입법 과정과 산업계 대응이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코인베이스가 기관 투자자를 겨냥한 비트코인 수익 펀드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코인베이스 자산운용부문은 28일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수익 펀드를 오는 5월 1일 출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펀드는 비트코인 보유자에게 연 4%에서 8% 수준의 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투자와 환매 모두 비트코인으로 진행됩니다. 코인베이스는 이번 펀드가 비트코인의 수익 한계를 보완하고 제3자 수탁 방식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흐름과 맞물리는데요. 실제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주 3만 1,000여 비트코인, 약 29억 달러 규모의 순유입을 기록하며 투자 심리 회복을 보여줬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앞으로도 페이팔과의 협업 강화 등 기관용 시장 공략을 더욱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이더리움 레이어2 솔루션 아비트럼이 엔비디아의 이그니션 AI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서 유일한 이더리움 파트너로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막판에 엔비디아 측 요청으로 발표가 보류됐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디파이언트 등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아비트럼과의 파트너십 공개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비트럼은 이번 기회를 통해 AI 생태계에서 입지를 강화하려 했으나 엔비디아는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에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AI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인셉션에서도 암호화폐 기반 프로젝트를 배제해왔습니다. 이번 사례는 엔비디아가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AI 분야로 편입하는 데 있어 여전히 조심스럽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존 오소프 상원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MBC에 따르면 오소프 의원은 타운홀 미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밈코인 보유자들에게 만찬 초청을 제공하는 것은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2026년 중간 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하지 않는 이상 탄핵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골프클럽에서 공식 트럼프 밈코인 상위 보유자 220명과의 비공개 만찬을 계획 중입니다. 이 소식에 트럼프 토큰 가격은 50% 넘게 급등했습니다. 한편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이 이해 충돌과 내부자 거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특히 취임 후 암호화폐 규제 관련 행정명령을 추진한 만큼 개인 이익과 정책 사이의 충돌 가능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가문이 소유한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파키스탄 크립토 협의회와 블록체인 기술 혁신과 스테이블 코인 확산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크립토폴리탄 보도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미국 암호화폐 조직과 파키스탄 간 체결된 최대 규모 협력으로 평가되며 트럼프 가문의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영향력 확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대표단은 파키스탄 총리와 군 고위 관계자, 재무장관 등과 직접 회담을 진행했고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디파이 생태계 성장 지원, 실물자산 토큰화 및 스테이블 코인 기반 해외 송금 활성화 등을 주요 협력 내용으로 합의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젊은 인구와 빠른 기술 성장으로 암호화폐 채택이 활발한 국가로 이번 협약을 통해 블록체인 경제 전환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코인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스탁포인트 시간입니다. SCTV 이민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또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망세가 이어진 모습이었고요. 또 미중 무역 협상의 힘겨루기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난주부터 조금은 투심이 살아난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가 5거래 연속으로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좀 잠시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뒤로 갈수록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단기 반등 이후에 조금 일시조정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섞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이 좀 뒤로 갈수록 낙폭이 좀 심했습니다. 하지만 선물 쪽으로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4천억 가까이 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제 시장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멘토님 어제 좀 반도체 투톱에서도 힘을 많이 못 내주는 모습이었고 네. 바이오 쪽으로도 좀 투심이 빠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막판으로 갈수록 힘이 많이 빠졌다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었는데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시장, 특히나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매의 적극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매의 적극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전체적인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현재 2,550포인트를 뚫으려면은 결국에는 거래 대금이 좀 대량으로 좀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번 주 금요일처럼 뭐 외국인들의 오랜만에 현물 순매수 뭐 그런 신호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저번 주 금요일 날에도 제가 외국인 현물이 좀 들어옵니다라고 했는데 6천억이 찍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이제 카카오라는 종목 자체에 블록딜에 따른 외국인들의 바닥에서 좀 주워가는 그런
현물 수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의미는 있지 않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저번 주는 이제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후폭풍이 지나고 나서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기술적인 반등,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기술적인 반등으로 시장이 좀 올라와 줬다면 이번 주는 뭐 목요일 날 휴장도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계속해서 미중 간의 갈등이 서로 간의 말이 다르죠. 중국에서는 미국에 전화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과 협상을 잘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해서 눈치 보기 장세로 이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또 미국의 고용 보고서라는 굉장히 중요한 리포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현재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FOMC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런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수치에 따라서 앞으로의 FOMC의 금리 인하 방향성이 좀 나와줄 것 같으니까요. 이번 주는 아무리 봐도 계속해서 좀 이런 식으로 눈치 보기 장세로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적극적이게는 좀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2,550포인트를 거의 다 가까이 와 있는 지수 상태에서는 저번 주부터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지금은 현금을 좀 보유하시고 아니면 수익이 난 종목에 대해서는 수익 실현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시장이 지금 2,550포인트를 뚫고 2,600포인트로 올라가려면 첫 번째, 미중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반도체 업종들이 또 하루 정도 잘 가다가 어저께 또 주춤하거든요. 반도체 업종이 시장 자체를 좀 끌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현재 뭐 스콧 베센트 장관이 어저께 밤 뉴스에 뭐 한국과 협상이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현실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과 협상이 잘 된다고 해서 증시가 좋아질 리는 만무합니다.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이 좋아져야 우리나라의 수출액도 늘어나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산업이 손풍이 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우리나라, 미국과 당연히 협상력이 좋아지는 거는 정말로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은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어떻게 풀리느냐를 좀 체크한 다음에 시장을 적극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선택이다라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지난주에는 뭐 데드캣 바운스로 인해서 단기 반등이 있었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계속해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니까 이 점도 꼭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흔들리는 시장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현금 확보가 중요하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시장, 양시장 지금 예측가로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가 0.05%, 코스닥이 0.09% 소폭 상승하면서 그래도 빨간불은 켜주고 있는데요. 숨고르기 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체크하시면서 함께 이제 장중 방송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하나오션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제는 하나오션의 실적 발표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영업이익이 5배 이상 급증하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날벼락의 뉴스가 나왔죠. 바로 한국산업은행에서 25년 동안 품었던 이 하나오션에 대한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투자 심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좀 흔들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프리마켓에서 지금 7% 하락폭을 키우면서 이 83,0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오션 어떻게 좀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당연히 떨어질 거예요. 네. 그리고 어저께 알아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한국산업은행에서 내놓은 블록딜의 가격이 8만 원대 초반입니다. 8만 1,000원 정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현재 가격이 지금 뭐 프리마켓에서는 8만 2,600원으로 돼 있지만 어제 종가 기준에서는 일단은 8만 8,300원, 8만 9,300원이었거든요. 뭐 지금 가격보다는 한 7%가량, 한 8%가량은 좀
빠지면서 시장을 좀 시작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그 하나오션의 지분율 전체를 본다면 첫 번째는 뭐 하나가 1대 주주고요. 2대 주주가 한국산업은행입니다. 전체적인 하나오션의 지분을 19.5%를 갖고 있어요. 기존에 지금 하나오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오션에만 좀 집중을 한다라기보다는 25년 전,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부터 한국산업은행이 대우중공업 시절에 모아왔던 지분입니다. 그때도 한국산업은행이 뭐 대우중공업이 잘 될 것 같아서 지분을 확대한 게 아니고요. 아마도 그때 당시에 대우중공업의 그 구조조정 때문에 한국산업은행이 어느 정도 지분을 가져가고 현금을 좀 마련하는 그런 교환 출자 방식의 선택을 했던 것 같고요. 보시면 한국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지금의 블록딜은 산업은행 입장에선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가도 상당히 많이 뛰었고요. 그리고 25년간의 장기간에 좀 투자를 해왔고 거기다가 현재 일반 은행보다도 한국산업은행이 자기 자본 비율이 13.9%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9.5%의 지분을 전량 매각을 하면 자기 자본 비율이 좀 늘어나서 결국엔 한국산업은행의 기초 체력이 좀 튼튼해진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점은 19.5%를 한 번에 팔지는 않습니다. 한 3% 내지 4%씩 뭐 이렇게 케이크 자르듯이 쪼개서 팔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팔 때마다 장중에는 팔진 않을 겁니다. 현재 상태처럼 블록딜의 형태라고 하죠. 시간의 장에서 가격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현재 89,000원인데 우리가 블록딜로 팔 가격은 81,000원이야. 그럼 81,000원에 살 사람을 구해가지고 시간내에서 대량 매도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단기적으로는 하나오션에 대해서 주가의 하락은 멈출 수 있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주가의 하방 압력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인 조선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투심이 약간은 좀 얼어붙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렇게 대형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하기 시작한다라는 건 아마도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선업이 정말로 이제 고점이 아닐까라는 투자 심리가 시장에 좀 녹아들면은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결국엔 조선업 자체가 어느 정도는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오는 시그널로 약간은 받아들여셔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대주주 블록들이 지금 하나오션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카카오라는 종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삼성바이오, 뭐 이런 LG화학 이런 종목들도 다 대주주의 블록들이 있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떨어졌지만 기업의 펀더멘탈만 괜찮다면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다시 주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넷마블 같은 종목들은 대주주 블록들이 나오고 계속해서 주가가 처졌죠. 그것만 생각을 해보신다면 앞으로의 조선업이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투심이 좀 얼어붙고 블록딜 매각 때문에 주가가 고점을 찍었다가 뭐 8만 원 초반, 그다음 하나오션 기준으로는 조금 더 떨어져서 7만 원대까지 내려온다면 오히려 눌러주는 자리에서 여태까지 내가 조선업을 사고 싶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신규 매수의 기회로 좀 살펴봐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 그만큼 관세의 무풍지대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중국과의 조선업에 대해서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요. 조선업을 오히려 가격 할인의 장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선택입니다. 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오션에 대한 소식, 이 한국산업은행이 지금 블록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투심이 흔들리고 있고 아무래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불안할 수 있는 소식인데요.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뭐 한 번에 매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분할 매각이 이루어질 예정이니까 이 점은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요. 너무 고점이어서 아직 못 들어가고 있었던 그런 투자자분들은 지금이 오히려 또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제 반도체 투톱에서도 좀 하락폭이 좀 있었는데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이 반도체 결론에 이어서 빙산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좀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투심이 흔들리고 있고 SK하이닉스 어제 1% 약세를 또 보였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좀 반도체에 대한 이 투자 포인트를 잘 세워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저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거는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물론 현재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건 조선과 방산 뭐 이쪽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좀 투자를 약간 좀 편안하게 하고 투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역발상인 론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남들이 다 좋다고 얘기할 때는 그 종목을 사시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항상 남들이 좋다고 할 때 고평가인 걸 알지만 더 갈 줄 알고 사거든요. 근데 요즘에 지금 4월 달 관세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예, 거기다가 모건 스탠리의 이제 빙산론까지 나오면서 도대체 빙산에서 그다음 뭐 겨울왕국까지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냥 엔비디아나 뭐 이런 자기네 자국 반도체만 얘기하면 될 것을 항상 잊을만 하면은 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리포트를 쓰는데요. 오히려 이럴 때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더군다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18만 원이 깨져서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모아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반도체는 일단 끈기 있게 버텨보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반도체 부분에서는 펀더멘털이 좀 단단하니까 이 점은 계속 참고해 보시면서 반도체 모아가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 양시장 오늘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장 출발해 보겠습니다. (4월 29일) 화요일 우리 시장 문 힘차게 열었습니다. 어느덧 4월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조금은 다른 온도차를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다가 결국 강보합으로 문을 닫았고요.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주들이 힘을 내주지 못하면서 낙폭이 꽤나 큰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반가웠던 외국인의 매수세는 하루 만에 다시 매도로 돌아섰고요. 결국 1일 천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에서 다양한 경제 지표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현재 시장은 아직까지 신중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상황 어떨지 이어서 개장 분위기 살펴보시죠. 네,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출발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05% 상승해주면서 2550.0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56% 상승폭이 더 큰 모습으로 723.4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살펴보시죠. 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은 역시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소폭이지만 하락 마감을 하기도 했었고요. 어제 반도체 쪽에서는 모건 스탠리가 빙산론을 다시 한번 꺼내들면서 타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흐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는 그래도 어제까지 모건 스탠리가 탑픽으로 꼽으면서 강보합에서 선방을 해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0.3%가량 빠지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갤럭시 S25 시리즈가 서유럽 시장에서 판매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서유럽에서 부진했던 실적을 앞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어제 장에서 조금 더 이 모건 스탠리의 발언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0.5%가량 낙폭이 조금은 더 큰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제 장에서 1% 넘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은 그래도 낙폭을 조금은 축소한 모습입니다. 한편 한미 반도체와의 8년 동맹이 이제 결렬될 것이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오기도 하면서 어제장에서 한미 반도체도 8%가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들의 관계는 계속해서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 0.14%대 현재 약보합으로 전환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19%대 상승해주는 모습 어제에 이어서 상승폭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 소재 제약사와 7천억 원이 넘는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고요. 4개월 만에 벌써 지난해 연간 수주액의 절반 이상을 달성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올해도 다시 역대급 수주를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현재 시장은 좀 환호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의 경우에는 1.2%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아까 속보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부담이 이제 완화될 예정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현재 자동차주들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 0.5%가량 상승해주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3% 빠지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내일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상황 속에서 현재는 투심이 조금 약화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셀트리온 2%가량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도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현재 1.5%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은 1.6%대 낙폭 그리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 또 한편 자체 개발 잠수함으로 중남미 시장을 본격 공략하겠다라고 언급하는 그런 소식도 들려왔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네, 현재 알테오제는 오랜만에 빨간불을 켜낸 모습입니다. 1.8%대가량 상승해주면서 36만 4천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장에서는 일부 제약바이오주들이 정말 하락세를 계속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한 모습이었는데요. 알테오젠의 경우에도 할로자임 특허 분쟁 이슈로 인해서 연일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안에서는 강세 실현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HLB도 나란히 0.72%대 강세 보여주면서 오늘장에서는 제약바이오주들이 그래도 힘을 내주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오늘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도 쉬어가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0.36%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오늘 휴젤과 클래시스 동반 상승 중입니다. 휴젤은 1% 가까운 상승폭 기록하고 있고요. 클래시스는 0.16%, 현재 0.32%로 상승해준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나머지 부분 모두 제약바이오주들 오늘 힘을 내주는 모습 여전히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펩트론 0.29% 상승해줬고요. 파마리서치 0.4%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리가켄바이오의 경우에는 현재 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4월에 빅 이벤트였던 미국 암학회가 개최가 되면서 사실 시장에서는 이벤트 소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어제장 안에서는 리가켄바이오가 5.6%가량 낙폭을 또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장 안에서는 그래도 2%가량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시장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4월 29일 화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0.06%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하락폭을 좀 더 키우면서 파란불 켜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5%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모습 포착해 볼 수가 있고요. 반도체 투톱도 쉬어가는데 앞서 또 개장 시황에서도 살펴보셨겠지만 지금 현대차 쪽으로는 좀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한마디에 지금 현대차, 기아 모두 다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일단 우리 시장 그래도 낙폭은 크게 그리지 않고 좀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멘토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지금 딱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낙폭이 크지 않고 아마도 지금 계단적으로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단기 박스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2,550포인트를 상단, 그다음에 2,450포인트를 하단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 박스권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 다만 코스피도 현재 뭐 지금은 음봉을 그리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61선을 위쪽으로 해가지고 자리를 좀 잡아주고 있거든요. 이렇다라는 건 결국에는 빠져도 많이 빠지지는 않는 자리다라고 힌트를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 전에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관세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거다. 유예가 아닙니다. 완화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뭐 SL까지 자동차 부품 쪽에 좀 강세가 일어나고 있기는 한데요.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가지진 않죠. 결국에는 자동차가 주도 섹터가 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크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얘기는 그렇게 나오지만 결국에는 지금 완화적인 얘기가 뭐 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나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좋은 뉴스 중에 하나구나 정도로 시장에서 좀 받아들이는 것 같다 정도를 얘기를 해주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오션이 역시나 8만 원 초반대까지 빠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8만 900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점은 뭐냐면요. 하나오션이 빠지면서 전체적인 조선주들이 같이 조정을 받아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들어온 건 맞았는데
더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결국엔 지금 하나오션이 그런 식으로 빠지다 보니까 하나 계열사들이 같이 빠지고 있다. 그만큼 시장에는 현재 투자 심리라고 하죠. 전체적인 적극적으로 매수해가지고 그래 하나오션에 대해서는 악재가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전혀 뭐 지금 하나 비전이라든지 뭐 하나 솔루션 이런 종목들은 관계가 전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종목들은 위쪽으로 올라가도 되지만 같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전체적으로 지금 거래 대금이 많이 부족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아직도 좀 적극성이 많이 부족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반면에 시장이 이런 식으로 주도 섹터가 없을 때 항상 요즘에 잘 가는 주도 섹터를 뭐냐라고 힌트를 좀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역시나 엔터라든지 미디어, 그다음 화장품, 피부 미용 이쪽으로 좀 많이 시장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가장 대장주는 LG생활건강인데요. 오랜만에 7% 가까이 좀 올라가지고 있고요. 근데 뭐 너무나 주가가 밑으로 지금 잠자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이 어떻게 추가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현재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APR 뭐 이런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주가의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아모레퍼시픽이나 APR 같은 종목들이 나을 것 같고요. 뭐 그간 계속해서 눌러줬었던 엔터주들도 역시나 어저께에 이어서 강한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JYP 엔터라든지 SM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YG 엔터까지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힌트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시장의 주도주라는 건 없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넷플릭스 드라마로 따지면 약간은 좀 재미는 없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만큼 주연이 많이 없는 드라마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럴 때 항상 특출난 조연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조연이 나올 때 우리가 항상 힌트를 얻을 때 어디서 조연이 나오냐. 거의 화장품, 그다음에 엔터, 미디어 쪽에 시장이 좀 잠잠할 때 항상 툭툭 튀어나오니까요. 계속 강조드렸다시피 이쪽에서도 대형주 쪽, 뭐 제가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APR,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는 게 요즘 시장에는 좀 편안한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섹터별 순환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시장이다라는 점을 좀 더 알 수가 있었는데 이 관세에 대해서 조금 더 우려가 있을 때 좀 무풍지대로서 잘 갔던 섹터도 오늘 그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만한 이 섹터 중에 일단 반도체를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TC 본더에 대한 다변화 이야기가 계속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와의 결별설이 있으면서 어제 한미 반도체가 8% 빠지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와 대변해서는 한화 비전이 6%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한화 전반적으로 좀 투심이 약해지면서 한화가 들어가서 그런지 오늘 좀 하락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화 비전이 3% 넘게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좀 이거에 대한 이 투자 포인트는 세워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뭐 핵심을 잘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 간에 좀 불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 불화는 있어요.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 이 하이닉스가 5세대 HBM3E를 만들 때 이 한미 반도체의 TC 본더라는 장비가 정말 혁혁한 공을 세웠거든요. 이 칩을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거기다 이제 부착을 잘하는 장비가 TC 본더라는 장비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미 반도체가 아마도 이 HBM 시장에 대해서 하이닉스에 대한 지분이 상당히 많은 거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같이 호영호재하면서 시장을 좀 먹어갔는데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이제 하이닉스가 하나비전 그러니까 하나 세미텍의 TC 본더 장비를 발주를 하다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다가 하필 자기네랑 지금 TC 본더에 대해서 특허 소송이 있는 하나 세미텍의 장비를 발주를 하다 보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장을 우리가 이렇게 과거론적으로 좀 보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독과점 구조 이런 걸 본다면 독점하는 업체는
과거에도 없었어요. 언젠가는 경쟁사가 나타나고 언젠가는 그 독과점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을 역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탄생을 하게 됐는데 그거를 아마도 한미반도체는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에도 납품을 하고 며칠 전에 공시도 나왔죠. 미국의 마이크론에다가도 TC 본더 장비를 또 공급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원래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와는 그렇게 썩 연이 좋진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허 관련된 소송이 있었는데요. 현재 한미반도체의 기술을 삼성전자에다가도 납품을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도 삼성전자 제가 정확하게 뭐 반도체의 애널리스트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삼성전자의 이 HBM 수율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요. 그러면 멘토님 하나비전으로 가야 되나요? 한미반도체로 가야 되나요?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렇게 요즘에 시장에 지금 분란이 많잖아요. 네. 시장에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분란, 뭐 어저께 한미반도체 장비를 다 빼라,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올 때는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그 뉴스를 예측하면서 피곤하게 투자를 하지 말고요. 저는 차라리 한미반도체나 하나비전에 어느 걸 선택해야지 이런 고민을 하지 마시고 지금은 오히려 수익을 봤으면 수익 실현하시는 게 맞고요. 내가 투자를 하려고 좀 한미반도체 저가에 내려왔는데 라고 고민하지 말고 일단은 지금은 이런 기업에는 투자를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하나비전까지 한번 전략을 세워드렸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미국에서는 경제 지표들도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고 우리 증시에서는 5월 1일도 쉬어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번 주 장세가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럴 때 이 체크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뭐 매번 나와서 똑같은 말 해서 좀 뭐 그럴 거면 주식을 왜 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무조건 보수적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금이 마련할 정도로 수익이 났으면 현금 보유를 하셔라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또 목요일 날 막 갑자기 휴무 중간에 껴있고 그러면 시장의 연속성이라는 게 또 없고 네. 금요일 날 하루 열리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시장 내에서.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이라는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미중 간의 갈등 이슈 거기다가 현재 중국이 미국에 들어가는 컨테이너 양도 한 40% 줄었다고 하는 걸 보면요.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에선 어느덧 관세 얘기를 하면서 경기 침체 얘기를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런 것도 많이 유의를 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은 살얼음판 걷듯이 정말 조심조심히 운영을 하셔야 되고 웬만해서는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자라는 의견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거래일이 좀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입장 알려주셨습니다. 그래도 현금 보유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TV 이민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문 열었고요. 지수 상황 살펴봤을 때는 일단 코스피가 음전으로 됐습니다. 약보합 현재 흘러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인 부분으로 본다면 그래도 선물 쪽에서는 플러스권이 찍혀 있긴 한데 전반적인 분위기 해석은 어떻게 먼저 좀 해보면 좋을까요? 네,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신 대로 선물 쪽의 외국인들의 입성이 좀 요즘에 잦아지고 있는 네. 상황인데 일단 문제가 되는 거는 석 달 동안 이제 현물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집계를 해보니까는 뭐 13조, 14조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 물량 캐파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환율이 1,450원대 이하로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일단 문제는 또 M7의 실적 발표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지 올해 예상은 17% 이상의 이익 성장률 전년도 대비해서죠. 이제 17% 이상 예상이 되지만 과거보다는 이익 성장률이 줄어들었다는 점 그리고 오늘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오션의 지분 매각 이슈 때문에 그동안에 좀 그 코어 역할을 했던 조선주의 섹터들의 좀 이 수급 이동이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할 것인가.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 미국 쪽에서 자동차 관세, 뭐 부품주는 관세 면제가 거의 확정적이었지만은 이 완성차 쪽에서는 일단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이었다가 지금 일단 언급만으로써 주가가 좀 반등폭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돼 있는 종목들, 섹터들 뭐 엔터라든지 하이브, 크래프톤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앵커님께서 지난주에 좀 강조해 주셨던 2차 전지 쪽에서 에코프로, BM도 일단 실적 발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섹터들 위주로서 수급 이동이 일정 부분 일어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가장 관건은 외국인들의 현물 회귀가 언제 이루어질지 일단 관세에 대한 이슈가 계속 발목을 잡는 이상은 상대적으로 2,500이 한 가지 저항대로 일정 부분 상단을 계속 눌러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차군단에 의해서 이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는 국내 주식시장의 급격한 반등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관세 이슈가 계속 우리가 발목을 잡는다 그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에 좀 무관했던 엔터주들 반등폭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한번 주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일단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가 현물로 회귀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해 보이긴 한데 오늘 매도 규모가 좀 있는 편이라서 코스피에서는 990억 나가고 있고요. 외국인은 그래도 아주 소폭입니다만 플러스권 7억 정도 지금 찍혀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박스 안에서 코스피도 계속 움직임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같이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현재 이제 ADR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으면 코스피는 한 126, 코스닥이 118이기 때문에 사실 양시장 모두 지금 과매수권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호재가 없으면 사실 크게 반등을 좀 주기도 그리고 배팅을 좀 하기도 쉽지는 않은 구간에 있는 것 같아서 특히 이번 주부터 또 연휴도 들어가 있고 해서 흐름을 좀 예측해 보자면 역시나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뭐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부터도 그렇고 모건 스탠리에서 SK하이닉스의 빙산? 빙산 얘기를 또 하면서 근데 그래도 제가 이제 좀 좋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 과거의 빙산 얘기보다 타격감이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SK하이닉스가. 그런 것 어저께 같은 경우도 뭐 장중의 최저점을 보면 이런 얘기 나오면 원래는 뭐 5% 뭐 7, 8%대도 처음에 하락을 겨울론 나왔을 그렇죠. 하락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엔비디아는 좋은데 SK하이닉스는 안 좋다. 이게 말의 어폐가 굉장히 안 맞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를 좋게 본다는 것 자체도 삼성전자는 일단 HBM4라는 또 하나의 모멘텀이 있다. 근데 벌써 HBM4 하면은 SK하이닉스가 원래 월등하게 앞서가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런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악재에 이제 민감한 시기가 조금 더 지나가지 않았을까. 이제 작년에 8월 이후였다면 상당히 SK하이닉스가 지금 15만 원대도 위태할 수 있는 지경까지 왔을 텐데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이제 반도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아까 지수에 대해서 지지력이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이 전차 군단에서 자동차가 일정 부분 좀 지지를 해주고 그리고 반도체가 방향성을 좀 더 틀어준다면 충분히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는 일정 부분 이제 관세 여파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청주 이제 M15X 공장 증설하는 거 아실 거예요. HBM 이제 공정 라인을 계속 증설하면서 과거에 이제 뭐 15만 정에서 지금 50만 정까지 그리고 이번에 HBM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완판이 됐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그래서 왜 걱정을 하는지 저는 의문점이 들고요. 예, 그래서 지금의 뭐 디램 가격이 일부 이제 가시오 때문에 2분기 이후에 하락을 할 수 있다. 근데 HBM 라인에서는 이거는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만 독점적으로 26년까지 이 캐팍스 증가라든가 실적 증가를 얘기를 모건스탠이 했는데 그러면 가속기가 HBM 없이 독단적으로 이게 생산 판매가 가능하느냐? 그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악재를 뭐 기회장으로 한번 삼아볼까라는 생각도 일단 역발상의 투자도 한번 좀 중요한 타이밍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때는 2,500선의 지지력이 좀 강력할 수도 있다. 만약에 이탈한다면은 충분히 저가 매력도는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어제 이제 빙산론 이야기를 좀 하긴 했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는 2026년에 대해서 상향으로 긍정적인 얘기를 했으면서 SK하이닉스는 또 빙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약간의 모순적인 부분도 있고요. 사실 이제 이게 이메일이 22일 지난주에 나왔었던 부분인데 다시 좀 시간이 좀 딜레이된 상황 속에서 반영이 된 거라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한 1%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이제 어제 살짝 좀 짚고 넘어갔던 부분이긴 한데 보안 관련된 부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는데 이 옆에 있는 대리점에 줄이 굉장히 길게 서 있더라고요. 아마 유심 교체 관련된 내용일 텐데 대규모 피해 때문에 이제 정부도 직접 나서서 지원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제 대표님 우리 그 정책 이야기 좀 묻으면 잘 갔었던 기억이 있어서 물론 안 좋은 사건이긴 합니다만 이 또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붙어주게 된다면 추가적인 연속성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지금 보니까 엑스큐어가 오늘 상한가 한번 네. 터치를 또 한번 하는 상황이고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이제 스마트폰 자체를 이제 SK텔레콤에서 지원금을 굉장히 크게 쏘면서 뭐 아이폰 같은 경우 100만 원 지원금까지 제공을 해주겠다. 그래서 일단 이 통신 유지를 계속 네. 이제 유저들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파급 효과는 저는 단기간으로 생각했지만은 이 유심 칩에 대한 교체 수요가 지금 굉장히 쇼티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 부분 좀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비밀번호라든가 공인인증서 말고 지문 인식에 대해서만 풀어주겠다라고 한 상황도 네. 있기 때문에 슈프리마와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계속 강세 나타냈는데 일단 슈프리마 HQ라든지 슈프리마라든지 차트가 정배열상으로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엑스큐어라든가 뭐 유비벨럭스 요 종목도 좋지만 코나아이도 워낙 상승폭이 워낙에 네. 컸었어서 그래서 슈프리마 쪽으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자. 거기에 뭐 양자 컴퓨팅까지 오늘 조금씩 움직이고는 있는데 뭐 양자 컴퓨팅보다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심 관련돼서 뭐 지문 인식이라든가 그러니까 보안 관련주 전통적인 보안 관련주 쪽으로 좀 더 수급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더 열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뉴스가 좀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속 상승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KT랑 LG유플러스가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들이 좀 있었는데 KT는 한 1%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LG유플러스는 다시 한번 양전에 성공을 하면서 지금 0.08%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양자도 움직이긴 한데 아마 미국 시장에서 IBM에서 200조 원대 신규 투자 발표 영향도 같이 좀 받고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일정이 하나 있어서 체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29일 현지 시간 기준이긴 합니다만 메타의 첫 AI 개발자 컨퍼런스인 라마콘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이 자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일정 앞두고 대표님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좀 바라봐줘도 괜찮을지 어떤 시선 좀 주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전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뭐 솔트룩스를 필두로 해서 급등세를 보인 게 정부의 AI 육성 뭐 그쵸. 200조, 뭐 100조 거기다가 200조 베팅하고 거기다 또 누구는 또 네. 이렇게 좀 공약주로서 한번 수급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그 정도까지의 파급 효과가 나올까? 그거는 의문점이고 메타의 이제 뭐 라마콘 개체도 굉장히 큰 이제 우리가 AI 소프트웨어 개발자 우리가 엔비디아 쪽으로 말하자면 개발자 회의처럼 그렇죠. 큰 이제 방향성을 보일 수는 있지만 이 시장의 영향력이라는 것 자체를 봤을 때는 그거보다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먼저 좀 반응을 이제 대장주들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 보니까는 좀 그렇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오히려 더 하락폭이 나오는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뭐 기존에 워낙에 큰 급등세를 보였던 뭐 포바이퍼라든가 이제 펜스타엔터라든가 이렇게 좀 퓨리오사 관련주들도 오늘 하락폭이 좀 큰 네. 모습들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AI 쪽에 이제 이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뭐 상당 부분 좀 못 갔던 섹터들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일정이 있습니다만 아직 반응이 좀 나오진 않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전에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만큼의 상승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조언도 함께 받아봤습니다. 일정 앞두고 한번 여쭤봤고요.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어떤 종목들 담아가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쪽에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담아가는 종목으로는 삼성중공업 현재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오늘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를 좀 담아가는 모습도 체크가 됩니다. 이 외에는 STX 엔진, HD 현대미포 체크가 되고 있으면서 삼성중공업까지 본다면 조선 쪽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기관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1위 종목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 3위는 현대차 오랜만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앞서서 잠시 그 통신 보안주 SKT에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LG U+도 기관 쪽에서는 일단 상위에 이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은 오랜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름을 올리고 있어서 여기부터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대표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오고 나서 거기에 정반응을 제대로 해준 상황인데 방산주들 대표적인 종목들 대표님 지금 주가 자리랑 좀 고려해 봤을 때 내일 실적 발표 나고 나서 어떤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지난주에 에어로스페이스가 신고가 연출하고 나서 좀 숨고르기를 보였는데 그래도 주가가 일단 하락을 하지는 않은 모습들 그리고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뭐 일단 눈치 보기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과 같은 경우도 원래 하나오션이 뭐 산업은행이 그래도 뭐 팔아야 될 때 이게 주가가 그렇죠. 좋을 때 어차피 안 좋을 때 파는 것보다 지금 좋을 때 파는 게 낫지만 물량을 한 번에 내놓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타격감은 좀 덜하지만 그래도 이런 이 뭐 블록들 매각이 일부 있다면은 주가가 조금 더 지금보다 하락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 보면은 80만 원대도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좋은 실적 발표는 당연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주가에 전에 이제 신고가 때 반영이 다 됐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 예, 예. 그래서 오히려 방향성을 더 상방향으로 찾을 가능성들도 있고 뭐 이번에 방위비 같은 경우는 따로 논의를 하겠다 트럼프가 해서 뭐 악재성 이게 사실은 방위비라는 이 증액이 악재는 아니잖아요. 국내 방산 쪽에서는 오히려 저는 호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접어두고라도 저는 이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 그리고 멀티플도 올해 예상으로 이제 뭐 영업이익이 만약에 뭐 2조가 나왔어요. 그러면 20배가 비쌀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80만 원이라는 자체가 네. 보유자의 영역 같은 느낌이 굉장히 들죠. 저 같은 경우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로템이 좀 더 그쵸. 난이도가 좀 낮아 보이고 가격이 그렇죠. 가격을 저희는 이제 가격이 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네. 뭐가 됐던 그리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뭐 영업이익 일부 당기순이익이 일부 줄었어도 지금 뭐 폴란드라든가 일부 다양한 국가에 대한 이 천공투 이 레이더 관련된 수출이라든가 그리고 뭐 아직까지도 지금 이 필리조선소에 대한 지분 이후에 MRO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방산주 내에서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좀 강하고 그 나머지 곁다리에 이제 있는 이 보조적인 2차적인 이제 우리가 주도주들에서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더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좀 방산주에는 좀 널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선주와 방산의 방향성은 좀 같지만 약간은 좀 조선주 쪽에는 하나오션이라는 악재가 일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방산주가 지난주 쉴 때 조선이 좀 상대적으로 강했잖아요. 네네. 실적이 이미 선반영이 일부 그렇죠. 됐기 때문에 좀 방산 쪽은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일 실적 나오는 걸 더 꼼꼼하게 체크를 좀 같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마침 이제 조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보면 물론 하나오션이라는 악재가 오늘은 껴 있긴 한데 조선은 뭐 늘 걱정하지 않았던 섹터였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HD 현대중공업, 뭐 하나오션 이렇게 치고 갈 때 덜 갔던 종목들도 좀 자리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는 덜 갔던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 못 뚫고 지금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종목들처럼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보는 좀 긍정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좀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도 HJ중공업도 당연히 MRO 사업을 국내에서 그렇죠. 첫 번째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수주에 대한 가능성들이 많이 열려 있다고 보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은 항상 우리가 이 코너에서도 나와서 삼성중공업 얘기를 빼놓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1분기가 영업이익률이 예상보다 좀 덜 나왔죠. 뭐 6, 7%대 좀 약하긴 하고 작년에도 환해지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실적이 좀 둔화됐었는데 LNG 운반선에 대한 모멘텀, 오션하고 이제 삼성중공업하고 LNG 산업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이제 있지만은 삼성중공업은 하나가 터질 때 FLNG 하나가 터졌을 때 그 수주가 1조 이상 네. 규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사실 삼성중공업은 이 14,000원대 중반이란 가격대는 별로 이를 게 없고 거기에서 또 오리엔탈 전공도 주가가 이제 삼성전공업 매출이 워낙에 큰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자재 쪽으로 오리엔탈 전공 그나마 또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공매도 세력 이후에 금지 종목 이후에 또 수급이 조금 살아나는 그래서 기자재 쪽으로도 좀 좋은 종목들이 많고 그리고 XTX 엔진 쪽으로 아예 아람코에서 지분을 좀 매각한다는 이슈 때문에 또 하나엔진이 약간 손을 벌리려고 하는 느낌들이 굉장히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따지면은 엔진 쪽의 이제 종목들하고 그다음에 기자재 쪽에서는 그래도 저점에서 반등 나올 수 있을 만한 근데 나는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삼성중공업 일단 대피를 했다가 나머지 우리가 핵심 종목들이 조정폭이 어느 정도 받고 나서 지지력이 좀 보였을 때 뭐 당연히 HD 현대그룹주들이 사실 하나오션 주가 하락했을 때 오늘 보니까 지지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그룹주로 갔다가 하나오션이 주가가 빠지고 나서 수급이 다시 돌아올 때 그쪽으로 또 기회가 오니까 아예 조선을 좀 버리지는 말자라고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조선은 뭐 하나오션 악재가 있긴 합니다만 또 개별 악재고요. 뭐 펀더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가장 안정적인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인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오늘 공통으로 상위에서 담아가는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테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자리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나왔던 소식이죠. 차 관련해서 관세 영향을 완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보도가 됐습니다. 외국산 완성차에 부담하는 25% 관세랑 철강 알루미늄 관세 중복하지 않게끔 조정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5월 3일부터 이제 부과하게 될 25% 관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아직 정확하게 보도가 된 건 아니고요. 일단 생각보다 반응이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전략이 조금 더 필요할 부분인지도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열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2차 전지 자리하고 있고요. 테슬라 실적 안 좋게 나왔을 때도 괜찮게 버텼었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나트륨 배터리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소재까지 강세를 보였고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연휴 끝나고 오면 이제 인터배터리 일정도 슬슬 준비를 좀 할 때가 됐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도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중국 소비주고요. 오늘 앞서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엔터, 화장품 이런 종목들 오늘도 강하게 잘 움직입니다. 무풍지대라는 관세 무풍지대라는 타이틀 큰 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엔터 같은 경우에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제 무비자 입국 임시 허용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가지 테마 열어봤고요. 일단은 대표님 어느 쪽부터 전략을 좀 챙겨보면 좋을까요? 그래도 오늘 좀 강하게 올라오는 쪽이 3번 중국 소비주 거기부터 볼까요? 같아서 그리고 엔터주가 오늘 하이브 실적 발표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 쪽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BTS는 지금 멤버 중에 한 명이 네. 음주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앨범 발표가 예상보다 좀 많이 미뤄질 거예요. 그리고 진이라든가 제이홉이 네. 개인 이제 미국에서 콘서트 예정이 지금 7, 8월에 다 잡혔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하이브는 저는 SM에 최근에 밀린다는 이유가 네. 뭐 실적도 있지만은 그런 이슈도 있고 SM은 이제 우리가 중국 한한령 최대 수혜잖아요. 뭐 그룹 만드는 것마다 중국 멤버, 멤버가 국적의 있습니다. 멤버가 있고 뭐 NCT도 쿤이라는 멤버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가에 많이 녹아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노머스라는 종목 혹시 이제 아시겠죠? 노머스가 MD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네. 가수들의 그런 뭐 티셔츠라든가 뭐 응원봉 제품 이런 쪽 같은 제품 만드는 MD MD 회사인데 제품들. 그렇죠. 네네. 근데 제가 TV에서 많은 쪽이 미스터스로 3를 굉장히 많이 좋아했고 했는데 네. 거기 소속사들이 상장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관련주들 뭐가 있을지 찾아봤더니 이 MD 관련돼서 이 매출폭이 우리가 뭐 우리 엄카보다는 본인 카드 아줌마 부대들이 요즘에는 네네. 굉장히 많은 이 팬층을 확보한 게 이 트롯 가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관련주를 봤더니 이 노머스다. 그래서 응원봉 같은 경우는 가격이 요즘에 뭐 공연장 앞에서 10,000원짜리 그런 유가 아니거든요. 네. 블루투스가 연결된 응원봉이에요. 그래서 단가가 5만 원인데 마진율이 50%나 되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이 노머스라는 종목이 막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러네요. 종목도. 그래서 이 MD 하면은 또 요즘에 YG 플러스가 MD 관련 유통 서비스를 신규 런칭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을 계속 확장하는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관심,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중국 소비하니까 뭐 한한령 해제, 중국 관광객 유입, 거기 뭐 롯데 관광 개발이라든가 이제 이 홀드율이라든가 뭐 만약에 드롭백 매출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관세 해결 안 되면 계속 이쪽으로 수급 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 많이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머스라는 그룹 방금 말씀해 주셔서 차트 열어보니까 오늘 마침 또 신고가 나왔네요. 네. 29,200원까지 찍고 일단 지금은 좀 내려가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엔터 이제 대표 4사보다는 좀 숨겨져 있는 그룹까지 그렇죠. 제안을 좀 해주셨으니까. 그리고 큐브 엔터도 또 아시잖아요. 저도 아시죠? 큐브 엔터 알죠, 알죠. 여자애들 원체 네, 팬이기 좋아하시는군요. 전소연 씨 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계약 작년에 하고 오늘도 지금 전고점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목도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다. 네, 큐브 엔터까지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1%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엔터주까지 잘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반도체주들이 대거 급락을 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함께 출발을 했었는데요. 현재 장안에서는 이 보합권을 사이에 두고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리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04% 하락하면서 2,547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0.3%가량 상승폭 올리면서 72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현재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함께 물량을 사들이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개인은 1,485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200억 원 가까이 사들이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외국인은 오늘도 1,800억 원가량 물량을 출회하는 모습도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사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36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51억 원, 오늘 좀 큰 폭으로 사들이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기관은 다만 32억 원 물량을 팔아치우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다소 아쉬운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업종별 등락률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 상승하는 업종들 살펴보시죠. 현재 증권 쪽이 2.05%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음식료품 1.3% 정도 강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의약품 쪽도 1.03%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유한양행이 미국 아마케에서 좀 긍정적인 발표 결과를 내놓고 있으면서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 의약품도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락하는 업종으로는 운수 장비가 좀 약세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1.5% 가까운 약세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하나오션이 거의 10%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조선주와 방산주들 오늘 장안에선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운수 장비 쪽 많이 약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전기전자도 0.34%가량 빠지고 있고요. 제조업까지도 오늘 빠지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하는 업종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오락문화 쪽이 2.2%대로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엔터주 쪽에서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또 엔터 내에서도 여러 그룹들의 컴백 소식이 다가오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기타 서비스 1.7%가량 강세 보이고 있고 오늘 기타 제조 쪽도 소폭이지만 0.5% 강세를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금융 쪽 역시나 1.15%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건설 쪽도 0.6%가량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또 뒤를 이어서 이 운송 장비 부품단까지도 0.39% 빠지는 모습 함께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전부 물량이 출회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위로는 하나오션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10%가량 11% 가까이 빠지면서 79,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어제 실적 발표에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긴 했지만 오늘 오전 한국산업은행이 하나오션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도체 투탑도 역시나 좀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방산주 같은 경우에도 3%가량 빠지면서 현재 80만 원 선 겨우 지켜내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나시스템의 경우에도 이 방산주들이죠.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는 괜찮게 나왔었고 또 올해 방산 부문에서 견조한 실적 흐름도 예상되고 있지만 오늘 장에서는 7%가량 빠지면서 물량이 출회되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유비벨룩스가 9%가량 10% 가까이 상승해주는 모습으로 1위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SK텔레콤 유심 해킹 관련 소식으로 인해서 정보보안주들이나 유심 관련주들이 상위단에 자리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유심 관련주 유비벨룩스 1위 차지하고 있고요. 블루엔텍의 경우에는 현재 17%가량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미국 암학회에서 좀 좋은 소식들을 들려오면서 제약바이오주들 굉장히 좋은 훈풍 이어가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의약품 유통사인 블루엔텍도 함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고용도 역시나 10%가량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세크의 경우에도 오늘 13%가량, 또 한삭도 역시나 이 정보 보안주들이 동반 급등하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완화 언급에 이어서 이 자동차주들이 나란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1.5%대로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6%가량 강세를 실현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암호화폐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발표가 굉장히 좋은 발표를 내놓으면서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오늘 장안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중공업은 방산주와 그리고 또 조선주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까지도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현재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약보합 전환한 모습도 함께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KB금융, 금융주들은 0.6%가량 강세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어제와는 다르게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일단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에서 3%가량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또 제약바이오주들이 강세를 실현해내는 모습도 함께 포착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테오제는 최근까지만 해도 계속 연일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 장안에서는 2.2%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나머지 제약바이오주들도 모두 훈풍이 깃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학회에 대한 모멘텀을 이제서야 받아가는 모습 한번 포착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휴젤과 클래시스의 경우에도 현재 클래시스는 보합권에 접어들긴 했지만 휴젤의 경우에는 2.6%가량 강세 실현해내면서 K뷰티 쪽도 역시나 단단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지만 현재 4%대 낙폭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보합을 기준으로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전을 시도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동차 관세 완화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반응은 나오지 않고 미미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오늘도 관세 무풍지대 엔터 같은 쪽으로 화장품 쪽으로 시세 쏠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